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6이 된 평범한 시장 상인입니다. 벌써 30년 넘게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다를 것 없이 살아온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되다니 믿기지 않네요. 정말이지 인생이란 게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전 아마 지금쯤 가게 문을 닫고 어디선가 괴롭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죠. 사실 저는 그리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던 어려운 사람 보면 모른 척하지 마라. 네가 베푼 만큼 신이 갚아주신다. 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을 뿐이죠. 어머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거리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1,000원이라도 꼭 쥐어주시곤 했어요. 엄마 사기꾼일 수도 있어 하면 그래도 혹시 진짜 어려운 사람이면 어떡하니 하시면서 말이에요. 물론 살다 보니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말씀을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지도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특히 제 형편이 바닥을 치니까 남을 도울 마음의 여유는커녕 하루하루 버티기도 벅차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엄마의 가르침대로 선택했던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가 됐거든요. 지금부터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원래 저희 부모님도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 새벽 시장 다니며 자연스럽게 장사를 배웠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졸린 눈 비비며 트럭 따라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추운 겨울에도 장갑 끼고 양파 까고 더운 여름에도 콩나물 다듬고 그랬죠. 손가락이 다 얼어서 감각이 없어도 계속 일해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얘야, 장사는 정직이 생명이다. 손님 속이면 그 벌 고스란히 네가 받는다. 콩나물 한 봉지라도 속이지 말고 배추 한 포기라도 좋은 걸로 골라드려라. 그래야 하늘이 널 돌봐주신다. 그 말씀이 지금도 제 장사 철칙이에요. 아버지는 새벽에 물건 떼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도 제게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만 남기셨어요. 그 뒤로 저는 계속 시장에서 일했고 26에 시집 가서도 시장에 남아 일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도와서 김치만 담가 팔다가 나물 반찬도 하고 조림도 하고 젓갈도 하고 그러다 보니 결혼할 때쯤엔 어느새 반찬 가게가 됐죠. 지금 가게 자리에서만 벌써 30년째네요. 그 좁은 가게가 제 인생의 전부가 된 거예요. IMF 때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남편이 당시 운영하던 작은 부품 공장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거든요. 거래처에서 어음이 안 들어오니까 도미노처럼 무너졌어요. 빚만 2억이 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난리였어요. 돈 내놔! 없으면 집이라도 팔아!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그런 말 믿을 사람이 어딨어? 당장 내놔! 하루에도 몇 번씩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당시 딸이 갓난아기 정도였거든요. 빚쟁이들한테 들킬까봐 그 어린아이 입을 막고 방 안에만 숨어 있었죠. 딸이 소리도 못 내고 우는 걸 보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애 먹일 분유값이 없어서 미지근한 맹물을 먹이고 배를 채웠던 그때 그 심정을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가만히 앉아 마냥 울 순 없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무너지니까요. 아가야, 고생은 지금뿐이야. 이제부턴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넌 그저 건강히 자라기만 해줘. 그때부터 정말 죽어라 일했어요. 새벽 3시에 나가서 밤 11시까지 가게에 붙어 있었고 김치며 반찬이며 만들어서 리어카에 싣고 아파트 단지도 돌았습니다. 반찬 사세요. 맛있고 신선한 반찬이에요. 목이 터지도록 외쳤죠. 한겨울에 손이 다 터서 피가 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다 부어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 정도였는데도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일해서 빚을 다 갚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텼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요즘은 그때보다 더 힘들어요. 대형마트에 온라인 장복이 새벽 배송까지 생기니까 시장 찾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거든요. 예전엔 아침 일찍부터 김 사장님 오늘 김치 있어요? 깍두기 좀 주세요 하면서 손님들로 북적였는데 요즘은 한산해요. 예전엔 하루에 100만 원씩 팔던 날도 있었는데 요즘은 20만 원도 팔기 힘들 때가 있어요. 재료값은 계속 오르죠. 완전 금값이 따로 없잖아요, 요즘. 예전엔 1,000원이면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인건비도 올랐죠. 전기세, 가스비 다 올랐는데 반찬 가격은 못 올려요. 올리면 손님들이 김 사장님도 이제 변했네 하면서 더 안 오니까요. 하여튼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제 사연에 남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희 남편도 원래 꽤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중소기업이었지만 그래도 사장이었고 직원도 20명 넘게 있었죠. 수출도 했어요. 일본이랑 중국에 자동차 부품 납품하면서 해외 출장도 자주 다녔고요. 공항에서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배웅할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명함 내밀면 다들 그 회사요 하면서 알아봤죠. 그때 남편 정말 멋있었어요. 양복 입고 서류 가방 들고 출근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비록 저는 시장에서 일했지만 남편은 언제까지나 저희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IMF로 일구었던 모든 게 다 날아간 뒤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엔 아예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도 깎지도 않고 옷도 며칠째 같은 거 입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며 어찌나 가슴이 아리던지요. 여보, 밥이라도 먹어야지.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나도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나아. 애가 보고 있어. 아빠 이러면 애가 얼마나 불안하겠어.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보험금이라도 타면 당신이랑 우리 애가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무슨 소리야. 당신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애가 아빠 없이 어떻게 크겠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제발. 나까지 무너지면 안 되잖아. 매일 밤 남편 붙잡고 울었어요. 정신과 약도 몇 년을 먹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죠. 한 달에 약값으로만 20-30만 원씩 나갔어요. 그래도 나중엔 기운 차리고서 택시 운전이라도 시작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처음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여보, 제발 부탁이야. 당신이 일을 해야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아. 택시 운전이 뭐가 창피해. 돈 버는 게 다 똑같은 거지. 응? 제발. 그렇게 간신히 설득해서 택시 운전을 시작했는데 첫날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울더라고요. 손님이 반말하면서 무시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들어야 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우리 같이 힘내자. 버틸 수 있어. 함께라면. 그렇게 힘들어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결국 이겨내고 지금은 개인 택시 면허도 땄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운전하면서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하는 게 남편한텐 큰 의미더라고요.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파스 붙여줄까? 어깨 주물러줄까? 당신이 더 고생이지. 난 앉아서 운전만 하는데. 아유, 무슨 소리야. 하루 종일 손님들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술 취한 손님들도 많잖아. 그러고 보니 어제도 누가 또 토했다며. 그 이야기 좀 해봐. 말도 마. 차 안에서 토하곤 택시비도 안 내고 도망갔어. 요즘은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삽니다. 예전처럼 싸우는 일도 거의 없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으니까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슬픔과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서로의 가장 큰 동료이자 반려자가 된 기분이에요.
노년을 함께 나아가는 부부는 이렇게 되나 봐요. 그렇게 장사도 집안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쯤 어느 봄이었어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나 싶었던 때였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더니 비싼 양복 입고 명품 시계 차고 들어오더라고요. 딱 봐도 돈 많은 티가 잔뜩 났죠. 근데 가게를 둘러보고선 제게 대뜸 이러는 거예요. 김 사장님, 다음 달부터 월세 50만 원 올려야겠어요. 네? 50만 원이나요? 지금도 가게세 주위에 비해 비싼 편인 걸로 아는데 그건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주변 시세가 다 올랐어요. 잘 모르시나 본데 이 정도면 오히려 싸게 받는 거예요. 바로 옆 가게는 여기보다 100만 원은 더 받고 있어요. 거긴 역세권이라 목 좋은 곳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장님 제발 좀 봐주세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월세 내기도 빠듯해요. 저 여기서 30년 장사했잖아요. 한 번도 월세 빌린 적 없고요. 그건 김 사장님 사정이고 나도 먹고 살아야죠. 건물 관리비도 올랐고 세금도 올랐어요. 싫으면 나가시든지 결정해서 알려줘요. 차갑게 돌아서는 건물주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서러웠어요. 30년을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장사했는데 돈 앞에서는 세월이나 노력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그냥 가게 정리할까? 이제 우리 나이도 작고 더 버티기도 힘들 것 같아. 30년 단골들은 어떡해. 지금 가게 접으면 내 마음이 너무 허전할 것 같아. 내 뜻으로 접는 것도 아니고 가게 월세 때문에 접는 게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떡해. 조금만 더 버텨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찾아볼게. 결국 은행에 또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이미 신용대출 한도가 거의 찼지만 겨우겨우 알아봐서 겨우 1년치 월세를 마련했죠. 이자도 만만치 않아 다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미쳤다고 생각했겠지만요. 저에겐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불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85연세에 혼자 사시다 가스불 켜놓고 갑자기 나가시는 위험천만한 일이 반복될 정도였죠. 한 번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새벽에 급하게 전화했어요. 며느리 맞지? 어머니가 또 가스불 켜놓고 어디 나가셨어? 연기가 복도까지 나와서 내가 119 불렀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새벽 2시에 불이 나게 달려갔더니 집안이 온통 연기로 가득했어요. 냄비는 새카맣게 타서 형체도 없었고 시어머니를 찾으러 나가보니 복도에서 우리 집은 어디야? 하면서 헤매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큰 불은 안 났지만 더는 어머니를 혼자 두기가 무서웠죠. 이러다 언젠가 사달이 나겠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을 알아봤는데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좋은 데는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곳도 있었어요. 좋은 곳은 저희 형편상 차마 욕심낼 수 없어서 그나마 제일 싼 곳을 찾아봤는데 그것도 120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그렇게 저렴한 곳은 제대로 어르신들을 케어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불안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맡기면 어머니를 그냥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남편이 시동생한테 전화했어요. 시동생은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돈은 충분히 있을 텐데 시차 계산해서 한국 시간으로 저녁에 했는데도 안 받더라고요. 겨우 연락이 됐을 때는 이미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수연아, 어머니가 치매 진단 받으셨어. 혼자 계시기 위험해서 요양병원 모셔야 해. 그래? 형이 알아서 해줘. 뭐? 그래도 어머니 일인데 같이 의논해야지. 난 미국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형이 가까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줘. 부탁할게. 그럼 요양병원비는 같이 낼 수 있지? 자식이라고 너랑 나뿐인데 병원비 반씩 내야 하잖아. 한 달에 각자 100만 원씩은 내야 해. 병원비를 내라고? 내가 언제 어머니 재산 받았어? 다 형님네가 썼잖아. 근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돈을 내라고?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전세방 하나 있던 것도 병원비로 다 나갔어. 우리가 뭘 받고 뭘 썼다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돈 보태서 모시고 있어. 어쨌든 난 못 도와드려요. 여기서 사는 것만 해도 빠듯하다고. 미국에 있다고 해서 뭐 드라마에 나오는 부자들 같은 줄 아나? 형이 모시고 싶으면 모셔. 난 바빠서 이만 끊을게. 전화 끊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어요. 미국에서 의사라고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더니 정작 부모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차별하는 것도 없었어요. 두 아들을 위해 평생 일하셨고 자식들 학비와 유학비까지 전부 자신의 손으로 해결해 주셨었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하는 게 어찌나 뻔뻔하고 가증스럽던지요. 결국 어머니를 모시는 비용은 저희가 다 떠안게 됐죠.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시고 나서 치매가 심해졌는지 계속 저를 구박하신다는 거였어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제가 면회를 가면 항상 이런 소리를 하셨죠. 작은 아들은 언제 오니? 미국에서 의사한다는 우리 아들 보고 싶어. 우리 막내가 제일 잘났는데 왜 보이질 않나? 어머님, 아주버님은 미국이라 못 온대요. 너무 바빠서. 제가 옆에 있을게요. 네가 못 오게 막은 거 아니야? 네가 뭐 그리 잘났다고 혼자 다 하려고 해. 욕심쟁이. 우리 막내 며느리는 얼마나 착한데 너처럼 욕심 안 부려. 미국에서 결혼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며느리를 칭찬하시는 걸 듣고 있으면 정말 서러웠어요. 저와 작은 며느리를 헷갈리는 건지 뭔지. 치매 때문이라고 병 때문이라고 스스로 되뇌어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죠. 이게 어머니가 저를 생각하는 진짜 본심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나마 저희의 유일한 자식이었던 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정말 효녀거든요. 명문대 경영학과를 장학금 받고 수석 졸업까지 했어요. 지금은 회사 과장인데 실력으로 인정받아 연봉도 또래보다 많이 받는데요. 작년엔 최연소 과장 승진했다고 회사에서 상도 받았어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착해요. 어릴 때부터 남 도와주기 좋아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죠. 고등학교 때는 양로원 가서 어르신들 머리 감겨드리고 대학교 때는 고아원 가서 아이들 공부 가르쳤어요. 엄마, 이번 달 생활비예요.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와요. 본인도 서울에서 원룸 월세 80만 원 내면서 사는데 옷도 안 사 입고 화장품도 싼 거 쓰면서 돈 아껴서 보내주는 거예요. 얘야, 네가 왜 이렇게까지 해? 네 돈 네가 모아야지.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자꾸 우리를 보내줘. 내가 네 계좌로 다시 돌려줄게. 저축해. 엄마,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학원 하나 못 보내준다고 울면서 미안해하던 거 다 기억해. 친구들은 다 과외하는데 나만 혼자 공부했다고 그 별것도 아닌 일로 어찌나 미안해하던지. 난 엄마가 그렇게 미안해하고 힘들어했던 거 다 되갚아주고 싶어. 내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일이니까 받아줘요. 그래도 넌 시집도 가야 하고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엄마 아빠 도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리고 나 승진도 빨리 했잖아요. 연봉도 많이 올랐고. 돈 걱정 안 해도 돼. 도와줄 수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이때만 받아줘. 이런 딸을 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살기 힘든 건 다 똑같은데 그럼에도 우리 생각해서 월급을 쪼개 아껴 보내주는 게 얼마나 대견하고 미안하던지요. 염치 없지만 딸이 보내주는 돈으로 시어머니 병원비도 내고 생활비도 보태고 그랬죠. 그러다 작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요양병원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이었어요. 병원에서 새벽 3시에 연락이 왔는데 가보니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죠. 마지막까지 작은 아들 이름만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막내 보고 싶어. 막내야. 이렇게요. 그 말이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비록 저희의 노력을 몰라주셨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시동생을 보지 못하고 가신 건 같은 부모로서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후에 남편이 시동생한테 연락했어요. 수연아, 어머니 돌아가셨다. 아, 그래? 언제? 방금이야. 지금 병원이거든. 빨리 와. 장례 치러야지. 내가 지금 가도 일주일은 걸려. 일 정리하고 가야 하잖아. 그때까지 시신을 둘 수도 없는데 그냥 형이 알아서 치러줘. 장례 끝나면 연락 주고. 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넌 자식으로서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인데. 말했잖아. 난 수술 일정 잡혀 있어서 못 봐줘. 이 일정 정리하려면 일주일은 걸린다고. 비용은 나중에 정산하자. 이건 나도 낼게. 형이 먼저 내고 영수증 보내주면 반 보내줄게. 됐지? 이만 끊는다. 뻔뻔한 시동생의 태도에 남편은 정말로 어이없어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동생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에이, 아이 됐어. 우리가 알아서 하자. 이런 자식은 가족도 아니야. 차라리 없는 게 편하지.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 둘이 조문객들을 전부 맞이해야 했고 가게 문을 계속 닫아둘 수 없어서 번갈아 가면서 가게를 왔다 갔다 했어요. 무엇보다 장례식장 비용이 문제였죠. 장례식장 직원이 와서 계산서를 내미는데 눈앞이 캄캄했어요. 장례식장 사용료와 음식 대접비, 수의 및 관 비용과 기타 비용 합쳐서 총 1,100만 원입니다. 혹시 카드 할부 되나요? 3개월까지 무이자입니다. 그 이상은 수수료 있어요. 묘지는 따로 몇백만 원 추가로 들고 비석에 제사용품까지 하니 총 합쳐서 1,6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조의금도 어머니 쪽은 다른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서 거의 들어온 게 없었고 저희 쪽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의금을 빼도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적지 않더라고요. 시동생한테 영수증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너무 비싸네. 좀 더 싸게 할 수 없었어? 부풀린 금액 아니지? 이런 황당한 답장이 왔어요. 그리고는 아직까지도 한 푼도 안 보냈죠. 닭달에도 모른 척 하더군요. 인간 말종은 이런 사람을 뜻하는 거구나 싶더라니까요. 결국 또 빚을 졌습니다. 그나마 딸이 자기 적금 깨서 500만 원 보내줬어요. 엄마, 이거라도 보태. 너무 힘들어하지 마. 얘야, 이건 네가 3년 동안 모은 목돈이잖아. 엄마가 건강해야 내가 결혼도 하지. 그리고 할머니 장례식인데 내가 돕는 게 당연하잖아. 할머니가 나 대학 때까지 용돈 주셨는데 부담스러워하지 마. 나도 이 정도 해야 마음 편해. 그리고 나 연말에 성과급도 받고 승진하면 연봉도 많이 오르니까 괜찮아. 딸 손잡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낳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런 부모가 된 게 정말 미안했어요. 왜 이런 착한 아이가 우리 같은 부모에게 왔을까?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죠. 장례를 끝내고 나니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간신히 갚았던 빚이 또 생겼고 가게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왔어요. 평소에 술을 잘 안 마시는 사람인데 그날은 정말 많이 취했더라고요.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더니 소파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 고생만 하네. 아이, 무슨 소리야. 왜 그래? 뭐 또 무슨 일 있어? 오늘 손님한테 욕먹었어. 운전도 제대로 못하면서 택시는 왜 하냐고. 내가 잘하는 게 뭐 있나 싶어. 어머니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형으로서 동생 간수도 제대로 못했고 가족 건사도 못하고 모든 게 엉망이잖아. 야, 정신 차려.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우리 딸은? 엉망이면 제대로 고쳐서 살 생각을 해야지. 당신이 우리 가족의 기둥인데 왜 자꾸 흔들리는 거야? 제발 약한 소리 하지 마. 자꾸 그럼 나도 무너질 것 같단 말이야.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남편 붙잡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도 기운을 차려 더 열심히 택시 운전을 했고 저도 새벽 장사에 더 매진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김치 담그고 나물 무치고 조림 만들고 힘들어도 함께라서 견딜 수 있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죠.
우리는 그렇게 매번 찾아오는 고난을 또다시 서로 다독이면서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찾아올 고난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장 재개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구청에서 우리 전통시장을 현대식으로 재개발한다는 겁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좋은 일인가 싶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문제가 많았어요. 임대료는 2배로 오르고 공사 기간 동안은 가게를 임시장소로 옮겨야 하고 재개발 후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는 거였죠. 상인회 회의가 열렸는데 처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벌써 2패로 나뉘어 앉아 있더라고요. 재개발하면 깨끗해지고 손님도 많이 올 거 아니야? 찬성! 젊은 상인들은 대부분 찬성했어요. 하지만 오래된 상인들은 반대했죠. 재개발하면 임대료가 오른다고! 지금도 빠듯한데 임대료 오르면 다 쫓겨나! 그러니까 이참에 현대화해서 장사 잘해보자는 거잖아! 장사? 대기업 프랜차이즈 들어오면 우리 같은 영세 상인은 다 죽어! 편의점이랑 대형 분식집 들어오면 누가 우리 가게를 와! 저는 상인의 총무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했어요. 다들 진정하시고 천천히 이야기해봅시다. 양쪽 다 일리가 있으니까요. 먼저 구청에서 정확한 조건을 들어보고. 근데 이 말이 화근이었어요. 양쪽에서 다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김총무는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총무가 이렇게 우유부단해서 되겠어? 결정을 못하면 총무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다른 사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절 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김총무, 당신이 결정을 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야. 총무면 뭔가 결정을 해야지. 다른 사장도 일어나서 거들었어요. 맞아. 재개발 반대하는 사람들은 발전을 거부하는 거야. 구시대 유물. 김총무도 그중 하나 아니야? 그러자 또 다른 사장이 뛰어나왔어요. 뭐? 유물? 네가 뭘 알아? 여기서 40년 장사한 사람 기분은 네가 알아? 너같이 3년 장사한 놈이 아는 척하며 말하지 말라고! 40년? 그래, 그러니까 날 같다는 거잖아. 시대가 변했는데 언제까지 구식으로 장사할 겁니까?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반대 의견을 가진 사장들끼리 멱살을 잡았고 다른 사장이 말리다가 같이 엉켜서 넘어졌어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그만해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경찰까지 왔죠. 그날 이후로 시장은 완전히 2패로 갈라졌습니다.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던 거예요. 며칠 뒤 찬성파 대표가 저를 찾아왔어요. 시장에서 정육점을 하던 박 사장이었는데 평소엔 저와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어요. 김 총무님, 입장을 확실히 하셔야 해요.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박 사장님, 전 상인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급하게 결정할 일 아니잖아요. 다들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그게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분명 김 총무가 재개발을 맡고 있다고 소문낼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중립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문제인 거죠. 중립? 그런 건 없어요. 찬성 아니면 반대 둘 중 하나예요. 여느 때와 같이 다정한 말투였지만 내용은 분명 협박 반, 경고 반이었어요. 그 뒤로 찬성파 상인들은 제 가게에 발길을 끊었어요. 시장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심지어 제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험담을 하기도 했죠. 저 집은 반찬이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 그러게,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영 아니야. 총무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장사는 무슨?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손님들도 덩달아 발길을 돌렸는지 찾아오는 이가 없어 가게엔 파리만 날렸죠. 오랜 단골 손님들도 떨어져 나갔어요. 20년 넘게 오시던 단골 할머니가 어느 날 이러시더라고요. 김 사장, 요즘 여기 반찬이 예전 같지 않네. 김치도 싱겁고 나물도 짜고. 내가 입맛이 변한 건가? 할머니, 레시피는 똑같은데요. 제가 더 신경 써서 만들게요. 아니야, 달라. 이 나이 먹으니까 대충 하는 거지. 젊은 사람들 가게는 활기차던데.
사실 맛은 전혀 안 변했어요. 제가 남편과 딸한테 먹어보라고 했을 때도 예전과 똑같았다고 했거든요. 결국 소문 때문에 선입견이 생긴 거죠. 분명 할머니도 시장을 오가다가 저희 가게에 대한 험담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루에 10만원치를 팔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재료비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았어요. 가게 앞 노점 상하우도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제 가게 앞은 손님들이 지나다니게 비워두기로 했는데 어느 날 보니 누가 좌판을 펼쳐놨더라고요. 생선 파는 아주머니였는데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이모님, 여기는 우리 가게 앞이라 비워두기로 했잖아요. 손님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해요. 아이, 뭐 길바닥이 당신 겁니까? 장사 안 되니까 이제 길바닥까지 독차지하려고요? 아이, 그게 아니라 원래 약속이... 약속? 누구랑 한 약속? 난 몰라요. 여기서 장사할 거야. 말이 안 통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찬성파에서 일부러 그 사람을 보낸 거였어요. 저를 괴롭혀서 총무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거였죠. 자기네 쪽 사람을 총무에 앉히려고요. 이렇게 사면초가가 되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왔어요. 일터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매일 밤 잠을 제대로 못 잤고 스트레스로 두통이 심해졌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날도 많았어요. 남편도 저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김치를 담그려고 배추를 썰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칼을 놓고 가슴을 움켜쥐었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죠. 여보! 여보! 쓰러지는 소리에 놀란 남편이 뛰어와서 절 부축했어요. 119를 부르려고 했는데 제가 필사적으로 말렸죠.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병원 가면 돈이... 무슨 소리야. 얼굴이 새하얗잖아. 입술도 파래졌고. 지금 돈이 문제야. 당장 병원 가자. 이러다 큰일 난다고. 안 돼. 그래도 병원비가... 오늘 납품 들어와야 하는데 가게도 열어야 하고. 가게가 뭐가 중요해. 당신이 쓰러지면 어떡해. 당신 없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어서 가자니까. 남편이 거의 울면서 절 업고 택시에 태웠어요.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료진이 부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심전도 찍고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정신이 없었어요. 검사 결과를 들으러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을 때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급성 심근경색 전조 증상입니다.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어요. 당장 스텐트 시술하지 않으면 언제 큰일이 날지 몰라요. 큰일이라뇨? 심장마비로 쓰러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인 것 같네요. 혹시 최근에 큰 스트레스 받으신 일이... 네, 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서 보여주시는데 제 심장 혈관이 정말 심하게 막혀 있었어요.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거의 막혀서 피가 제대로 안 통하고 있어요. 스텐트 2개는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술비가 얼마나 되나요? 스텐트가 2개에 입원비랑 검사비 합치면 1,00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보험 적용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400만원은 되겠네요. 또 돈이었어요. 그놈의 지긋지긋한 돈. 그래도 죽을 순 없으니까 시술 받기로 했죠.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딸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새벽에? 목소리가 왜 그래? 얘야, 엄마가 지금 병원인데. 뭐? 병원? 왜? 무슨 일이야? 아빠는? 엄마가 심장이 좀 안 좋아서 간단한 시술 받고 나올게. 걱정하지 마. 아빠도 옆에 있고 금방 끝날 거래. 간단한 시술? 심장인데 무슨 소리야. 지금 가. 어느 병원이야? 지금 당장 갈게. 회사에 연차 내고 바로 올라갈게. 그렇게 또 딸이 새벽 첫 KTX를 타고 내려왔어요. 딸이 사는 곳에서 제가 사는 지역까지 꽤 먼 거리인데 한숨에 달려왔더군요. 수술 끝나고 회복실에서 눈 떴을 때
딸이 제 손을 잡고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무리했어? 돈이 뭐라고?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미안해. 엄마가 쓰러지면 안 되는데 너한테 짐만 되고. 무슨 짐이야? 엄마가 내 전부인데. 엄마, 이제 가게 그만하자. 이러다 진짜 큰일 나. 제발 부탁이야. 의사는 최소 한 달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무거운 것도 들면 안 되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하면 안 된대요. 하지만 가게를 한 달이나 닫을 순 없었죠. 일주일 만에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미쳤어? 의사가 한 달 정도는 푹 쉬라고 했잖아. 남편이 화를 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보, 하루 놀면 하루벌이가 없어. 월세, 대출이자에 시장 관리비랑 전기세, 가스비 한 달에 몇백만 원이 고정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쉬어? 이 생각 때문에 병원에 누워있어도 쉬는 게 아닐 거야. 고집을 부려 억지로 가게 문을 열었지만 몸이 예전 같진 않더라고요. 김치통 하나 들기도 벅차고 30분만 서 있어도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서 자꾸 밖에 나가 숨을 쉬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도 알아채셨죠. 김 사장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이대로 가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30년을 지켜온 자리, 부모님 때문에 이어온 이 일을 포기한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지은아, 엄마 정말 가게 정리할까?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몸도 안 따라주고. 그래,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가게는 또 차릴 수 있어. 근데 건강 잃으면 끝이야. 나 지금 과장이고 곧 차장 될 거야.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나한테도 기대. 알았지? 마음의 결정을 내리려던 그때 남편이 제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여보, 병원비랑 생활비 여기 있어. 우선 이걸로 해결하자. 통장을 확인해보니 7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남편한테 물었죠. 여보, 이거 어떻게 한 돈이야? 700만 원이나 되잖아. 그동안 일하면서 혼자 조금씩 모아둔 거야. 모아서 주연이한테 받은 돈 갚으려고. 그리고 회사에서 긴급 대출도 좀 받았고. 뭐 대출까지? 아니야, 이건 못 받아. 빚이 그렇게 많은데 또 지면 어떡해. 당장 갚아. 여보, 제발 좀 받아.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행복한 거야. 꼭 써야 하는 돈이잖아, 이건. 그래도 이건... 당신이 자꾸 그러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왜 자꾸 거절해? 내가 당신 남편 아니야? 왜 날 안 믿어? 내가 다 갚을 수 있어.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발 무리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보니 더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딸이 어른스럽게 저희를 위로했죠. 난 하나뿐인 자식이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서로를 위하는 줄 몰랐네. 가게 접지 말자. 엄마, 계속 끝까지 해보자. 나도 최대한 도울게. 그렇게 남편 돈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었죠. 그래도 한 달간은 쉬면서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정리할 수 있어 다행이었어요. 이후에 딸도 일주일 휴가 내서 집으로 내려와 가게 일을 도와줬어요. 새벽에 같이 나가서 배추 절이고 무 썰고 파 다듬고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딸이 고무장갑 끼고 김치 버무리는 거 보니까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얘야, 네가 이런 일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거 아니잖아. 그만해 이제. 엄마가 30년 넘게 한 일인데 뭐가 창피해. 난 엄마 딸이야. 엄마가 하는 일은 다 자랑스러워.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 뿌듯하더라. 그렇게 딸이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했죠. 어머, 정말 맛있네. 여기 따님이 만드신 거예요? 손맛 있으시네. 손님들 칭찬에 딸이 뿌듯해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그 일주일 덕분에 저도 완벽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딸이 다시 돌아가는 날 역까지 배웅 나갔어요. 엄마, 이제 정말 무리하지 마. 알았지? 또 쓰러지면 그땐 진짜 가게 정리시킬 거야.
알았어. 고마워, 우리 딸. 정말 든든해. 엄마도 나한텐 든든한 존재야. 그러니까 건강해야 해. 약속. 그렇게 저는 또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남편이랑 딸한테 받은 은혜라도 갚으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가족 생각해서 날 먼저 챙기며 살아야지. 새벽에 일어나는 건 여전히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죠. 재료도 아끼지 않고 좋은 걸로 쓰고 양도 넉넉하게 담아드리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다했어요. 진심이 닿았는지 발길 끊겼던 손님도 점점 더 많아졌죠. 아이, 김 사장님, 요즘 반찬이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뭔가 달라졌어요? 정성을 더 많이 담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요. 또 오세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것도 다시 시작했어요. 장사가 안 돼서 못 팔고 남은 반찬은 절대 버리지 않고 홀몸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죠. 할머니, 오늘 반찬 여기 있어요. 아이고, 김 사장, 맨날 이렇게 줘서 어떡해.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요. 저도 받은 게 많으니까 나누는 거죠. 어려울수록 더 나눠야 복이 온다라는 돌아가신 어머니 말씀을 매일 되새기면서 살았어요. 그해 겨울, 유난히 추운 날이었어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날이었거든요. 저녁 7시쯤 가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치냉장고 정리하고 바닥 쓸고 내일 재료 확인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춥다 추워. 며느리야. 처음엔 바람소린가 했는데 자세히 들으니 사람 목소리였어요. 문 열고 나가보니 할머니 한 분이 가게 앞 벤치에 쓰러져 계신 거예요. 얇은 카디건에 실내복 바지, 슬리퍼만 신고 계셨는데 온몸을 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입술은 새파랗고 손발은 얼음장 같았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는데 거의 의식이 없으셨어요. 체온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았죠. 며느리가 나 버리고 도망갔어. 집에서 쫓겨났어. 집도 없어. 갈 데가 없어. 죽고 싶어. 할머니는 횡설수설하면서 같은 말만 반복하셨어요. 일단 119를 부르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제발, 병원은 안 돼. 돈이 없어. 그냥 죽게 놔둬. 그 말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일단 가게 안으로 모시고 따뜻한 난로 앞에 앉혔어요. 할머니, 여기 따뜻한 데서 좀 쉬세요. 제가 따뜻하게 마실 것 좀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냉장고에 있던 미역국을 꺼내서 뜨끈하게 데웠어요. 밥도 말아서 숟가락 쥐어드렸죠.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후후 불면서 드셔야 해요. 할머니는 손을 벌벌 떨면서 국을 드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물도 못 마셨어. 이틀이나요? 어머, 그럼 더 드세요. 잠깐만요. 김치찌개도 끓이고 계란말이도 하고 나물 반찬도 꺼내서 상을 차렸어요. 할머니는 정신없이 드시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아유,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너무 맛있어.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게 언젠지. 다 드시고 나서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 가족 있으세요? 경찰에 신고해서 찾아드릴까요? 안 돼. 경찰 부르면 안 돼. 제발. 날 잡으러 올 거야. 잡으러 온다니요? 누가요? 며느리가 요양원에 가두려고 내 돈 다 뺏어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하시길래 일단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할머니 가디건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지갑이었죠. 저는 명품을 잘 모르지만 지갑 로고는 딱 봐도 유명한 명품 브랜드 제품 같더라고요. 시장에서 사신 짝퉁이겠지 하고 우선은 넘겼죠. 제가 지갑을 주워드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거 옛날에 남편이 사준 거야. 이젠 텅 비었지만 추억이라서 버리진 못했어. 지갑을 열어보니 낡은 사진 몇 장과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젊은 시절 할머니가 정말 품이 있는 모습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진주 목걸이에 밍크 코트, 고급 한복, 뭔가 딱 봐도 재벌가 부인이었어요. 배경도 커다란 호텔 로비 같더라고요.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사셨든 지금은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인 게 분명했죠. 평소 제 신념이 떠올랐어요. 어려운 사람 그냥 지나치면 벌 받는다. 심장 수술 받고 나서 남은 인생은 베풀며 살자라고 다짐했던 것도 생각났고요. 무엇보다 이 추운 날씨에 할머니를 그냥 내보낼 순 없었죠. 동사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할머니,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밖은 너무 추워요. 영하 10도래요. 정말 괜찮겠어? 폐가 안 될까? 낯선 사람인데. 당연하죠. 할머니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나서 그냥 보낼 수가 없네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지금 할머니 한 분 모시고 갈게. 오늘 집에서 주무시고 가실 거야. 뭐? 갑자기 무슨 할머니? 길에서 쓰러져 계셨어. 갈 곳이 없으시대. 자세한 건 가서 설명할게. 집에 모시고 가서 따뜻한 방에 이불 깔아드렸어요. 전기장판도 틀어드리고 따뜻한 내복도 꺼내드렸죠. 남편은 처음엔 좀 걱정했지만 할머니 사정 듣곤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당신이 옳은 일 했네. 이런 추운 날 어르신 밖에 계시면 안 되지. 내일 아침에 어디 연락할 데 있는지 알아보자. 그날 밤 할머니는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만든 콩나물국에 밥 드시면서 할머니가 조금씩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야 기억이 돌아왔네. 그간 얼마나 나와 있던 거지? 네? 할머니 기억이 좀 돌아오셨어요? 이제 기억이 나. 남편이 회사를 크게 했거든. 땡땡그룹이라고 알아? 내 남편이 창업자야. 네? 땡땡그룹이요? 그 대기업? 그래. 아들도 지금 회장이고. 근데 치매가 오니까 다들 날 버렸어. 며느리인 줄 알았던 여자가 사실은 요양보호사였는데 내 통장에서 돈 빼가고 폐물도 다 가져가고 도망갔지. 처음엔 믿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건가 싶었죠. 근데 할머니 물건들을 천천히 다시 살펴보니 사실인 것 같았어요. 명품 지갑의 사진 속 모습도 그렇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쓰시는 말투나 행동에서 품위가 느껴졌거든요. 우선은 며칠 동안 할머니를 돌봐드렸어요. 따뜻한 밥 해드리고 새 옷도 사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렸죠. 할머니는 정신이 들락날락 하셨는데 정신이 맑을 때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남편이 사업 시작할 땐 정말 가난했어. 라면으로 끼니 때우면서 일했지. 내가 행상 다니면서 번 돈으로 사업 자금 보태주고. 그땐 정말 행복했는데. 그러다가 할머니 소지품을 정리하다 명함 하나를 발견했어요. 땡땡그룹 회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이분이 우리 아들이야. 지금은 날 찾고 있을 텐데 연락이 안 돼. 핸드폰도 그 여자가 가져갔거든. 반신반의하면서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땡땡그룹 비서실입니다. 저 혹시 회장님 어머니 찾고 계신가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시죠? 회장님 어머니로 보이는 할머니가 저희 집에 계신데요. 할머니가 회장님 명함 주면서 당신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정말입니까? 어디십니까? 지금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잠시 답이 없더니 갑자기 전화 너머로 발칵 뒤집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분도 안 돼서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우리 집 앞에 도착했죠. 너무 놀라서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기억나세요? 그동안 여기 있던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우리 아들 맞니? 왜 이제 왔어? 그 남자는 어머니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정말 어른 남자가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코끝이 찡했죠. 어머니를 한 달 넘게 찾아다녔습니다. 전국에 전단지도 붙이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흥신소도 고용하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저흰 그간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만 알았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서 설명해줬어요. 한 달 전에 어머님을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어머님 통장에서 억대의 돈을 빼돌리고 금고에 있던 귀금속도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함께 사라지셔서 전국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요양보호사가 치매 증상이 있는 할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빼돌린 후 할머니를 길거리에 버리고 도망친 거였어요. 그동안 어디서 얼마나 떠든 건진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었죠. 회장님이 저한테 와서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90도로 허리를 숙이시더라고요.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례를 하고 싶은데 정말 괜찮습니다. 어머니 찾으셨으니 됐어요.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만 봐도 기쁩니다. 회장님이 비서에게 뭐라고 지시하더니 수표를 꺼내셨어요. 이것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어머니 돌봐주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니에요. 정말 안 받아도 돼요. 저희도 어머니 뵈서 잠깐이었지만 즐거웠어요. 계속 거절했는데 회장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명함 주고받고 할머니 모시고 가는 걸 배웅했어요. 그 와중에 할머니가 차 창문 내리고 손 흔들어 주시는데 마음이 뭉클했죠. 그 후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일주일 뒤 건물주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평소와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평소에는 거만하고 차가웠는데 이날은 굽신거리더라고요. 김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제가 너무 매정했던 것 같아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앞으로 월세 안 받겠다고 하니 참 기적 같은 일이네요. 예? 월세를 안 받는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셨어요? 이 건물을 땡땡그룹에서 매입했어요. 그리고 김 사장님께는 평생 무상임대하라고 했다던데요. 이게 계약서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비싼 건물을 통째로 사서 우리한테 무료로 쓰라고 한다뇨. 부담스러울 정도였던 월세가 영원히 되다뇨.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리모델링도 해드린다고 하네요. 가게 인테리어 새로 해드리고 냉장 시설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장 재개발 문제도 해결됐죠. 땡땡그룹에서 시장 활성화 사업에 10억을 투자하기로 했대요. 단 조건이 있었죠. 시장 상인 회장이 찾아와서 직접 설명해줬어요. 김정무님 대박 사건 터졌어요. 땡땡그룹에서 우리 시장에 10억 투자한대요. 10억이요? 네. 근데 조건이 있는데 기존 상인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임대료는 5년간 동결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절대 못 들어온대요. 영세 상인 보호가 목적이래요. 찬성파 반대파 할 것 없이 모두가 기뻐했죠. 정육점 박사장도 저를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김종무님,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총무님이 옳았어요. 시장은 깨끗하게 리모델링 됐지만 우리 상인들은 모두 그대로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어요. 오히려 시설이 좋아지니 손님도 더 늘었죠. 딸한테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땡땡그룹 계열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대요. 엄마, 나 땡땡그룹으로 이직하게 됐어. 엄마 덕분에 기회를 얻은 거였지만 붙은 건 내 힘으로 한 거야. 면접 때 내가 만든 마케팅 기획안 보고 감탄했대. PT 끝나자마자 우리가 찾던 인재다 했다니까. 연봉도 2배로 올랐고 과장에서 차장으로 특징까지 했어. 고마워 엄마. 엄마 덕분에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 정말 꿈만 같았어요. 월세 부담이 사라지니 가게는 자연스럽게 흑자로 돌아섰고 시장이 활성화되니 손님도 다시 늘어났어요. 하루 매출이 다시 50만 원을 넘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여보, 우리 이제 빚도 다 갚을 수 있겠어. 정말 하늘이 도왔나 봐. 당신이 평소에 선하게 살아서 그런 거야.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 그냥 할머니 하루 이틀 재워드린 것뿐인데. 남편도 이제는 여유를 갖고 택시 운전을 해요. 하루 8시간만 일하고 주말에는 쉬기도 하죠. 그러다가 작은 카페도 하나 차렸어요.
시장 안에 있던 엄청 작은 공간이지만 그걸 얻어서 커피 팔며 소일거리 삼고 있죠. 여보, 나도 이제 사장이야. 카페 사장. 그래, 우리 사장님. 커피 한 잔 주세요. 빚은 아직 다 못 갚았지만 이젠 여유를 갖고 갚아나가고 있어요. 매달 100만 원씩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몇 년이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다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해요. 매주 화요일엔 홀몸 어르신들께 반찬 봉사를 가요. 김치와 나물, 반찬을 만들어서 경로당에 갖다 드리죠. 아유, 김 사장님 항상 고마워요. 이 반찬 먹으면서 일주일을 버텨요. 별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에게 귀인이 된 그 할머니는 지금 댁에서 편안히 지내고 계신데요. 그 짧은 인연에도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뿐이에요. 은인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 길에서 죽을 뻔했는데 천사 같은 분을 만나서 살았어요. 아들도 찾고 가족도 되찾고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죠. 전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제 성격 때문이었을 뿐이에요. 딸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남편과 저도 소박하지만 단란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다시 시장으로 향합니다. 이젠 아프지 않아요.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 무엇보다 이 마음이 가벼워요. 제 이야기의 교훈이요? 별거 없이 단순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선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어려운 사람 보면 모른 척하지 마라 라는 어머니 말씀, 그게 진리였어요.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